부산 112센터에 긴박한 신고가 걸려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동백섬에 물에 잠겨요. 살려주세요. 신고자 여성은 바다에 빠진 상황에서 다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국 숨막히는 비명을 끝으로 전화는 뚝 끊어지고 마는데요. 처음엔 단순히 급발진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차에 타고 있던 세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중요했죠. 금지구역에 굳이 왜? 경찰이 극적으로 발견한 의문의 청첩장 한 장을 통해 수년간 감춰진 추악한 비밀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시간은 2013년 3월 4일 밤 10시 25분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동백섬에 검은색 그랜저 차량 한 대가 들어섭니다. 차 안에는 세 사람이 타고 있었죠. 운전석에 있던 건 31살의 남성 정 씨, 그 옆 조수석에는 정 씨의 선배 32살 박 씨가 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뒷자리에는 박 씨의 아내 39살 이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날은 이 씨와 박 씨 부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4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직장 때문에 바로 같이 살진 못했어요. 남편 박 씨는 부산에서 체육 강사를 했고 아내 이 씨는 경주에서 식당 일을 했습니다. 이 씨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평생을 혼자 살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남편과 함께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굴레가 그리웠던 거죠. 그렇게 4년을 떨어져 지낸 부부가 드디어 함께 살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시아버지에게도 처음으로 만나서 인사를 드렸고 박 씨와 이 씨 부부는 이 좋은 날을 기념해 횟집에서 저녁을 즐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후배 정 씨도 합류하게 된 겁니다. 이날 후배는 아내 이 씨와 처음 본 사이였지만 부부의 행복을 축하하기 위해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식사를 끝낸 세 사람은 어딜 갈까 잠시 고민하다가 부산의 명물 광안대교 야경을 감상하기 위해 후배 정 씨의 차를 타고 동백섬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는 인적이 드문 누리마루 선착장에 차를 세웠고요. 차 안에서 야경을 잘 볼 수 있게 전면 주차를 한 뒤에 30분 정도 시간을 보냅니다. 밖으로 다 같이 나가서 사진도 찍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잠시 후 아내 이 씨는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하다면서 집에 가자고 먼저 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뒷좌석에 앉았고요. 후배 정 씨가 곧이어 운전대를 잡았죠. 바로 이때 남편 박 씨는 갑자기 물통을 두고 왔다면서 선착장 앞쪽으로 걸어옵니다. 곧이어 차에 시동이 걸렸는데 풍덩 소리가 들렸어요. 이 전면 주차된 차를 빼려면 후진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바다 쪽으로 돌진한 겁니다. 눈앞에 지금 차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어요. 그 안에는 후배 정 씨와 아내 이 씨가 있고요.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즉각 112에 신고를 합니다. 차가 물에 잠기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들어갈 테니까 빨리 와서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차 안에 있던 아내 이 씨도 신고를 접수한 거고요. 잠시 후에 해양경찰이 도착합니다. 당시 차량은 완전히 물에 잠긴 채 트렁크 끝만 간신히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다에는 2명의 남성이 떠 있었죠. 차가 추락한 직후 운전석에 있던 후배 정 씨는 그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몸이 끼어버려요. 다행히 그 선배 박 씨가 물로 뛰어들었고 후배를 구조하는 데 성공한 거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에 따르면 조금만 구조가 늦었다면 목숨이 위태로웠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 이 씨였죠. 경찰은 즉각 장비를 착용한 후 바다로 들어갔고요.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이 씨를 발견합니다. 인근 병원으로 바로 이송했지만 그녀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씨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후배 정 씨는 깊은 죄책감을 보입니다. 제가 운전한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후진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운전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여겨졌습니다. 아니, 그럴 뻔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반전을 맞이합니다. 우선 형사들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남편 박 씨와 후배 정 씨의 진술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현장 상황도 분석하고요. 그러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수면 위로 하나둘 떠오르는데요. 그날의 상황은 잠시 제쳐두고 형사들은 일단 근본적인 의심을 시작합니다. 왜 이들은 하필이면 누리마루 선착장에 온 걸까요? 네, 동백섬은 야경 스팟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망대 쪽으로 향해요. 이쪽 선착장 쪽은 길이 좁아서 운전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니죠. 하물며 운전 3개월 차인 정 씨에게는 더욱 험한 길이었을 거고요. 게다가 선착장 입구에는 애초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밤이니까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조치를 해둔 거죠? 근데 그날 정 씨와 박 씨는 강제로 차단기를 올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까지 이 장소를 고집했던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후진 중에 차가 급발진했다라는 진술이었어요. 급발진이란 건 요즘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이는데요. 이게 진짜 차량 결함일 수도 있지만 더러 운전자의 실수를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도 있죠. 뭐가 됐던 간에 문제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99.9%는 전진 중에 발생합니다. 왜냐면 차량 변속기 구조상 후진은 속도 자체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진을 하려 했다면 차가 갑자기 슝 하고 가속하기가 어려워져요. 아니, 그래도 그래요. 0.1%의 확률로 급발진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폭발적인 가속이 일어나겠죠? 지면에 타이어 자국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스키드 마크라고 하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스키드 마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또 다른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차가 세워진 곳에서 추락 지점까지는 직선 코스가 아니에요. 차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형태로 후진해서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2바퀴 반을 돌려야 가능한 형태예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의도적으로 꺾은 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죠. 이렇듯 단순한 운전 미숙인 줄 알았던 사고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운전자 정 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계획 살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 씨가 대체 왜 살인을 한 걸까? 여기서 형사들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이거 혹시 청부살인 아니야? 즉각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아주 소름 끼치는 정황이 발견됩니다. 사망한 이 씨 앞으로 4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생명보험만 3개였어요. 특히나 남편과 결혼을 한 직후에 가입된 상품들이었죠. 심지어 여기에 묘한 특약이 걸려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 시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 이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 사고 이후에 남편 박 씨가 받게 될 보험금만 11억에 달했습니다. 이거 퍼즐이 지금 딱딱 들어맞는 듯 하죠. 형사들은 추가 확인을 위해 보험사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다행히도 4년 전 보험을 가입했을 당시에 전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걸 재생하니까 남편 박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등장했죠. 제가 아내 앞으로 생명보험을 좀 들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사망 시 보험금이 얼마나 더 나오나요? 그럼 제가 수령자 맞죠? 그는 보험 금액부터 수령 여부까지 재차 확인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보험사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내 이 씨에게도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그 녹음본을 들어보니까 아내의 목소리 넘어 남편 박 씨의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할지 옆에서 지시를 하고 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 남편이 살인을 염두에 두고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면 이 잔혹한 계획은요 4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박 씨는 왜 지금 시점에 왜 4년 만에 계획을 실행하게 된 걸까요?
형사들이 고민을 막 하는데 그 답은 박 씨의 핸드폰에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그는 경찰에 핸드폰을 제출했어요. 근데 사전에 다 초기화를 진행했죠. 근데 여기서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초기화를 해도 간단한 포렌식을 거치면 삭제된 내용이 모두 복구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렇게 복구된 핸드폰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일단 가장 경악했던 건 그 안에 있던 청첩장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날짜가 언제냐? 사건 한 달 뒤인 2013년 4월입니다. 신랑 박 씨, 신부 가명 최 씨.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이게 박 씨 본인 결혼식의 청첩장인데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바람을 피운 거죠. 아니 그러면 결혼 전에 혼인신고가 돼 있었던 그 이 씨, 아내를 처리하려고 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이 그렇게 또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확인해보니 남편 박 씨가 2억 원 정도의 빚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이자가 불어났고 또 새로운 여자와 결혼식을 하려고 그 비용까지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걸 위해서 현 부인인 이 씨의 사망보험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랑 새 출발하려고 또 동시에 빚도 청산하려고 아내를 이용한 거죠. 지금까지 드러난 점으로도 정황상 청부살인이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후배 정 씨와의 커넥션을 찾는 거예요. 형사들은 박 씨의 계좌 내역을 모조리 조회했어요. 예상은 적중합니다. 이 박 씨가 10번에 걸쳐 총 2천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딱 나온 거예요. 이건 살인의 대가로 준 착수금이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직 이걸로는 범행을 입증하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다 정황일 뿐이지 결정적인 물증이 없거든요. 결정적인 물증은 뭐가 있을까? 자, 만약에 이게 청부살인이라면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을 겁니다. 이 장소도 왔다 갔다 했을 거고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형사들이 즉각 현장 인근의 CCTV를 모조리 확보했죠. 사건이 발생한 3월 4일을 기준으로 시간을 다 돌리면서 하나하나 분석했어요. 그러자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사건 전날인 3월 3일 오후 2시 반. 동일한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선착장에 들어와요. 두 남성이 내렸고 주변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죠. 특히나 이 선착장 아래 물 쪽을 바라보면서 깊이를 가늠합니다. 이게 화질이 아주 좋진 않았지만 형사들은 그들이 정 씨와 박 씨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가 확보된 후 형사가 박 씨를 소환 조사해요. 근데 여기서 그가 뜻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돌연 한 장의 종이를 내미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본인은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 일체를 아내 이 씨의 작은 삼촌과 숙모에게 상속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심받을 걸 알고 그걸 대비해서 미리 선수를 친 거예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형사들은 그를 심리적으로 흔들기로 계획합니다. 후배 정 씨를 소환해서 이 둘 데리고 함께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여유로운 표정으로 질문을 시작했죠. 자, 두 분 여기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다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 씨와 정 씨는 초조한 기색으로 연신 서로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 찰나의 순간 둘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히나 박 씨는 경찰이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입이 잘 맞아야 할 텐데? 막 그 복잡한 심경이 역력히 표정에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돌연 박 씨가 후배와 잠깐 담배를 피겠다라고 말합니다. 형사는 그러라고 했고 두 사람이 저쪽 구석에 가서 짧게 이야기를 나눈 후에 돌아와요. 그리고는 박 씨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죠. 이 비극의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씨는 그때의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에요. 그 둘이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지인이던 박 씨가 들어왔고 이 가게에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얼마 안가 박 씨와 아내 이 씨가 눈이 맞았죠. 그렇게 무려 2년간 내연 관계가 이어져요. 결국 이 씨는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곧바로 박 씨와 혼인신고를 했던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관계에 더 빠져있던 건 이 씨였던 것 같아요. 박 씨는 일을 핑계로 부산에서 살았고 이 씨는 경주에 살면서 밤낮으로 식당 일을 했는데요. 이때 받은 월급 고스란히 박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전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까지 모두 박 씨에게 송금해요. 그렇게 4년간 보낸 돈이 자그마치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박 씨는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이 씨에게 접근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녀는 부모 형제 없는 고아였고 이 남편만 떨어뜨리면 완전히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심지어 그렇게 위자료까지 가로챘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용해 먹을 거라면 위자료보다 더 큰 돈을 챙길 순 없을까? 아, 그래, 생명보험. 그렇게 3개나 가입을 한 거예요. 이후 박 씨는 부산에서 살면서 이 씨가 보낸 돈으로 흥청망청 유흥을 즐겼습니다. 술집에 가고요. 또 도박을 일삼으면서 하루에도 몇백씩 쓸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박 씨 주변에서는 경주에 살고 있는 이 씨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만이 아니라 아예 혼인한 사실조차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죠. 철저히 비밀에 붙인 거예요. 그렇다는 건 박 씨에게 이 씨는 그저 돈줄에 불과하다는 거죠. 동시에 자기는 다른 여자와 만나면서 결혼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했고 박 씨는 그래, 언젠가 내가 이거 예상했어 하면서 그 살인 계획을 드디어 진행하기로 하게 된 거죠. 이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교통사고로 위장할 수 있을까였어요. 급발진 사고가 딱이었죠. 장소를 여러 곳 물색하다가 결국 인적이 드문 동백섬 누리마루 선착장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무턱대고 본인이 나서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어요. 이 씨가 사망하면 당장 남편부터 수사가 들어올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청부 살인을 해줄 사람을 찾다가 후배 정 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일단 아내와 일면식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싸먹기 완벽한 조건이었죠. 이때 박 씨가 제안한 성공 보수금은 2억이었습니다. 후배는 짧은 고민 끝에 제안을 덥석 물어버렸죠. 하지만 걸림돌이 있습니다. 정 씨가 면허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통사고로 위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생명보험 아까 그 특약 있었잖아요. 추가 금액을 받으려면 반드시 교통사고가 필요했죠. 그래서 박 씨가 아예 정 씨한테 운전면허 학원을 끊어주고 이후에 그랜저 차량까지 구매해서 건넨 겁니다. 그게 사고가 난 바로 그 차량이고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사건 당일인 3월 4일 이 씨를 데리고 선착장에 도착했고 후배 정 씨는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요. 자기가 나중에 탈출을 하기 위해서 운전석 창문을 내려놨고요. 이 씨만 차에 탄 상황에서 그대로 옆으로 후진을 해서 선착장 밖으로 바다로 차를 빠뜨려버린 거죠. 여기에 본인도 함께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차 안에 물이 빠르게 차기 시작하니까 이 당황한 운전자 정 씨가 창문 버튼을 누르다가 전 좌석 창문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뒤에 있던 이 씨도 탈출이 가능해지죠. 바로 이때 밖에서 상황을 보고 있던 박 씨가 행동에 나서요. 바다로 뛰어들더니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4번이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고 심지어 목을 졸라요. 앞서 영상 초반 걸려온 이 씨의 구조 요청 기억하시죠? 차에 막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그녀는 신고를 했고 또 자신을 향해 헤엄쳐오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기뻤을 거예요. 남편이 자신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녀를 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사정없이 때렸고 목을 졸랐고 진짜 몇 년간 숨겨왔던 악마 같은 모습을 거기서 보인 거죠. 결국 기절한 이 씨는 물속에서 익사합니다. 죽기 전까지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까요? 자, 이렇게 사건 전말이 드러나고 나서 과연 법은 살인교사범 박 씨와
살인마 정 씨에게 어떤 심판을 내렸을지.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 하지만 이들이 순순히 사건의 전말을 자백했다는 점을 참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 씨에게 징역 23년, 정 씨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되죠. 두 사람은 현재까지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씨는 철저하게 돈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도구로 사용했어요. 피해자 이 씨가 가정을 버리고 헌신한 대가가 너무도 냉혹한 배신으로 돌아왔죠. 결국 모두의 비극으로 끝나고만 사건. 참고로 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박 씨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가명 최 씨, 그 여자는 이 모든 범죄가 드러나면서 사실 천만다행으로 불운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목표는 또다시 그녀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19년 11월 16일 오전 11시 경기도 긴급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친한 언니에게 지금 연락이 닿질 않아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지인의 다급한 신고였죠. 그런데 머지않아 이 실종자의 사촌동생으로부터 한 번 더 신고가 접수됩니다. 오늘 누나와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실종된 이는 당시 30살의 베트남 국적 여성 응웬 비난 씨였습니다. 앞으로는 비난 씨라고 부를 텐데요. 사실 30살 성인 여성이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고 잠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수사를 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죠. 하지만 당시 경찰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일단 그녀는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여성이에요. 갑자기 연락이 끊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게다가 이상한 점은 또 있었죠. 신고자였던 그 지인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저녁 자신의 집에 비난 씨가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때 말하기를 나 내일 오전에 일찍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갈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는데요. 만약에 말이야, 내일 나한테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나를 꼭 찾아줘.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비난 씨는 자기의 실종을 스스로 예견한 걸까요? 그래서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거라 판단한 수사팀이 즉각 비난 씨가 거주하던 경기도 양주의 한 빌라로 출동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집에 없었습니다. 인근을 샅샅이 수색해도 흔적이 나오지 않았죠. 경찰은 빌라 주변과 또 인근에 있는 CCTV 다 입수를 해서 하나씩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때마침 이 빌라 외부 주차장에서 매우 이상한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16일 이른 아침 6시 반쯤이에요. 한 남성이 빌라 밖으로 나와서 수상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또 경찰도 이 남자를 주시했는데 자, 먼저 이 남자가 누구냐면 바로 실종된 비난 씨의 한국인 남편, 당시 55세의 신 씨였습니다. 신 씨의 수상함은 계속 이어집니다. 1시간 뒤인 아침 7시 44분 또 한 차례 밖에 나와요. 같은 곳을 계속 왔다 갔다 무언가를 살피는 것 같았죠. 또 다급함도 엿보였고요. 계속 예의주시하던 경찰은 결국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해요. 20분 후인 오전 8시 신 씨가 무언가를 끌고 나와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 싣는 거죠. 이게 크기로 봤을 때 시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추정일 뿐이지만요. 자, 지금 같이 살고 있던 이 남편 신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건 자명하죠. 경찰이 즉시 휴대폰 추적을 통해 위치를 파악했어요. 이어 행방을 쫓아가는데요. 다음 날인 17일 낮 12시 동두천에서 위치가 떴습니다. 그렇게 겨우 신 씨를 추적한 경찰은 일단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합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그가 살인을 했다는 증거는 없으니까요. 신 씨는 아내의 행방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고 발뺌했어요. 하지만 많은 증거들이 사실상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긴 해요. CCTV에 똑똑히 찍힌 모습 외에도 차를 뒤져보니까 뒷좌석에서 소량의 핏자국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강하게 나가기 시작해요.
당신 이렇게 더 버티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아내분 어디 있어요? 어디 버렸어요? 그러자 신 씨가 기가 죽고 한동안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푹 숙였죠.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이천으로 일을 하러 가겠다며 짐을 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다퉜고요. 제가 홧김에 그냥 저도 심경이 복잡해요. 나도 그냥 죽으려 했다고요. 이어서 그는 시신을 유기한 곳을 자백하게 되는데요. 비난 씨의 시신은 그녀가 살던 양주에서 멀리 떨어진 전북 완주군의 한 감나무 밭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체와 더불어 평소 사용하던 소지품, 가방도 함께 묻혀 있었고요. 남편 신 씨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뒷좌석에 싣고 자신의 고향인 완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한적한 밭에다가 유기했다고 말하고요. 여기까지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바로 그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죠. 자, 여기서 이 두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신 씨와 비난 씨. 이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11월 3일 국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실 25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농촌 지역 중년 남성과 젊은 베트남 여성 사이의 결혼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좀 특이점이 있었다면요. 11월 4일 바로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난 지 하루 만에 결혼을 한 거예요. 12월 13일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요. 다음해 3월쯤 신 씨가 먼저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내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법률상 부부가 된 거예요. 참고로 비난 씨는 이미 베트남에서 한번 결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있는 상황이었죠. 남편 신 씨의 경우는 초혼이었고요. 신속하게 결혼이 치러지는 그 당시에 비난 씨의 가족들도 결혼식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다들 갸우뚱했어요. 왜냐면 이 비난 씨가 어려서부터 총명한 편이었고 공부도 잘했고 무엇보다 외모가 빼어나게 예뻤거든요. 아니,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25살이나 많은 그 중년의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한다는 건지 다들 아깝다는 분위기였죠. 근데 이게 또 비난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미 한 차례 결혼한 경험이 있고 또 아들까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원하는 한국 남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좋다는 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 결혼이요, 애정과는 상관없이 일종의 계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중개소를 통해서 만났다지만 하루 만에 결혼은 좀 성급해 보이잖아요. 그만큼 부부의 결혼 생활조차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게 이후의 상황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비난 씨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도 내내 베트남에서 지냈습니다. 남편 신 씨만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면서 생활했는데요. 그러다 결혼한 지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비난 씨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와요. 이후 남편과 함께 경기도 양주에 있는 빌라에서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거 시점을 계산해 보면요. 그녀가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지금 남편한테 살해당한 상황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보니까 비난 씨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남편과 메시지 안에서 다툼을 계속한 정황이 있어요. 그녀 입장에서는 신 씨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어요. 한국어도 서툴다 보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죠. 게다가 이후에 한국에 이제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부는 주로 돈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비난 씨가 자주 남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남편도 격분해서 화를 낸 적이 많았고요. 그런데요, 이 금전 요구에 대해서 피해자 유가족은 좀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비난 씨가 무조건 돈을 달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내로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 경제권이 100% 남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을 혼자 꾸려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남편 신 씨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 야속하게 굴었다라는 게 유가족의 주장이죠.
알고 보니 남편 신 씨가 지독한 구두쇠였긴 했습니다. 평소 아내와 마트에 가더라도 무조건 가장 싼 물건만 사! 이렇게 강요했고요. 혹시라도 이제 아내가 쓸데없는 소비를 할까봐 비난 씨한테 매일 잔소리를 했다고 해요. 한 예로 아내 생일 때조차 케이크를 사주지 않았다고 유가족은 주장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게 신 씨의 주도하에 사기극이었다라고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고 보니 신 씨가 그 결혼 중개업체에 서류를 제출했잖아요. 여기에는 그 사람이 번듯한 직장을 가진 경제력 좋은 남성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비난 씨 또한 거기에 혹해서 그렇게 결혼을 서둘렀을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문제는 서류 내용이 대부분 거짓이었어요. 신 씨는 결코 재정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추정컨대 이제 비난 씨가 한국에 와서 실체를 알게 되고 상당히 실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벌어졌던 거고요. 사건 당일인 2019년 11월 16일 새벽 5시 반입니다. 그날 역시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비난 씨는 집을 떠나 이천에 있는 친척 동생의 집에 머물 거고 앞으로 거기서 일을 찾겠다고 선언했죠. 짐을 막 싸는 아내를 보며 남편 신 씨가 만류했지만 비난 씨는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격한 언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폭력 사태까지 발생해요. 마침 비난 씨는요, 남편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까봐 서둘러 핸드폰을 들고 신 씨의 모습을 찍어뒀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핸드폰을 막 뺏으려고 하고 달려들었죠. 여기에 위협을 느낀 비난 씨는 남편의 접근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을 집어서 그에게 휘둘렀는데 이 때문에 신 씨의 오른쪽 허벅지가 베이게 됩니다. 순간 신 씨의 눈이 확 돌아가요. 분노에 찼고 이성이 마비된 그는 "2년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비난 씨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서 그걸로 그녀의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온 몸을 17차례나 추가로 찔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던 비난 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이후 신 씨는 서둘러 시신을 처리했어요. 비닐로 사체를 꽁꽁 감쌌고 또 그 위를 다시 천으로 감쌌습니다. 밖에 나가서 혹시 자기가 이 시신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 목격될까봐 그 아침부터 두리번거리면서 동정을 살핀 거예요. 다행히 오가는 사람이 없었죠. 잠시 후 그는 시신이 든 가방을 뒷좌석에 싣고 길을 나섭니다. 처음 그가 향한 곳은 자택 인근에 있는 저수지였어요. 거기서 비난 씨의 휴대폰 전원을 끄고 저수지에 던져버렸죠. 여기서 참고로 한 전문가는요, 애초에 그가 그 저수지를 유기 장소로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까 시신이 금세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위험 요소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게 아니냐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충분히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범인들은 시신 처리가 급선무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소지품은 나중에 처리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는 몇 시간을 달려서 고향 완주에 도착합니다. 도착 시간이 오후 4시였어요. 아직 밝잖아요. 철물점에서 삽 한 자루를 구입했고 인적이 드문 감나무붓 인근에 차를 세워두고 어두워지길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가 되니까 시골 마을은 더 한적해지죠. 조용히 땅을 파내려 갔고 그 안에 사체와 또 안에 소지품이 든 가방까지 모두 넣은 후 흙으로 말끔히 덮었습니다. 자, 신 씨가 검거되고 바로 1심 재판 내용은 어땠을지 알아볼까요? 재판부는 남편 신 씨에 대해 자신을 믿고 고향을 떠나 타국에 온 아내를 그렇게 칼로 찔러 죽인 행위 자체가 잔혹하다고 비판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이국 땅에서 가족을 잃은 이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죠. 그렇게 그에게는 15년형이 선고됩니다. 생각보다 좀 낮은 형량 같은데요. 근데 이게 또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좀 달라집니다. 범행의 잔혹성, 그래 그건 인정하지만
비난 씨 아내가 같이 살기 시작한 직후부터 남편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계속 했다는 점, 또 일주일도 안 돼 가출했다는 점, 피해자 또한 이 남편을 물질적 대상으로 취급한 게 아니냐라는 점을 지적했고 그게 더 부각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거도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비난 씨가 중개업체와 계약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3개월의 의무 동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채워야 업체한테 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살인이 벌어진 그날이 3개월이 딱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재판부는 피해자 비난 씨가 혼인 보증 기간이 끝나자마자 가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혼인 의사가 전혀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이 말은 신 씨가 저지른 살인이 단순히 부부싸움 끝에 발생한 게 아니라 아내가 그저 그냥 한국에 있을 목적으로 나를 이용했고 또 그걸 알게 돼서 모멸감과 수치심이 올라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가해자 쪽 주장이 인정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1심과는 좀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최종 신 씨는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이제 고통은 남겨진 자들만의 몫이 됐습니다. 피해자 비난 씨의 어머니는 국내 방송에도 직접 출연해서 억울함을 밝혔습니다. 사망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갈 생각에 잔뜩 부풀어 있던 딸의 모습을 잊지 못하겠다고 말했죠. 한국인 남편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기대했지만 이제 딸은 한숨의 재가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은요, 한때 국제결혼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지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더 이상 소수만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근데 정작 결혼이라는 중대사가 중개업체를 통해서 마치 사고 파는 매매처럼 이루어지는 그 상황은 분명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의 결론을 두고 아마 저마다의 입장은 좀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인 행위 자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죠. 법이 판단한 대로 남편 신 씨가 아내의 배신에 분통 터진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해자, 범인은 한국인이고 죽은 피해자는 외국인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과연 재판은 양쪽에게 모두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진행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요. 사건 전날 비난 씨는 친구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나를 꼭 찾아달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이미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걸 예상하고 있는 말투였습니다. 과연 진실은 뭔지. 비난 씨의 어머니는요. 이 사건의 마지막엔 결국 내 딸이 꽃뱀 취급 당해버렸다라는 이 비극적인 결말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